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7강, 8강 거의 이제 거의 9분응선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난 강까지 이제 6강까지 하니까 이제부터 좀 지금부터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의미한 피드백들, 특히 가장 많이 들어왔던 피드백들이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채널이나 방송에서 그동안 멀티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밸류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로직에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되게 좀 신선한 강의였다.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나가는데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강의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때부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본인이 직접 구할 수 있을 때부터,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지만 그때부터가 뭔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 같더라고. 그때 그렇게 밸류에이션이라는 무기를 딱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면 그때 또 시야가 완전히 이렇게 확 트이거든요. 그 시야가 트일 때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뵈서 또 그때에 맞는 좀 심화 버전의 밸류에이션 레벨 좀 강의들, 내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한 이제 공격적인 그런 매매 패턴들, 그런 이제 실전 매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그러려면 지금 이 밸류에이션의 기초 강의가 중급자용이지만 밸류에이션의 기초 강의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강.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실전 사례 연습을 했죠. 지난 시간에 실전 사례 연습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사전 점검이랑 사후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두 개 나눠드렸고, 실제 사례로 비율을 조금 급했지만 빨리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 연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다 기억나실 겁니다. 꼭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 자, 이걸 왜 넣었다? 왜 주식이어야 하냐? 주식 말고도 예적금, 채권, 외화, 얘네가 이제 뭐 금융상품이라면 실물에는 이제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다?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우리가 투하할 수 있는 인풋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시간도 무한하고 돈도 무한하고 체력도 무한하면 왜 고민합니까? 다 사면 되지. 그쵸? 우리는 시간이나 돈이나 체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한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을 만한 인풋을 투하했을 때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서 좀 원하는 아웃풋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을 선택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투하할 수 있는 인풋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골라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꼭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으시라. 왜? 그렇게 봤을 때는 같은 기간 동안 만약에 주식은 조금 덜 오르는데 얘네가 되게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적금일 겁니다. 왜? 불과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예적금 금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1%대였어요. 지금은 예적금 금리 특판 가면 몇 프로입니까? 4%, 5%입니다. 5% 기준으로 치면, 그리고 한전채가 5.99에 팔렸잖아요. 한전채가 가장 라스트 레코드가. 그러면 이게 그냥 5%, 6%라고 보면 이게 별거 안 되네라고 하지만 1%에서 6%라고 치면 6배가 간 거예요. 일드가 6배가 뛴 거야, 일드가 6배가 뛰어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이 동기간에 주식은 6배 됐나요? 아니라고. 주식은 6배 된 게 아니라고. 주식은 오히려 지수는
또 많이 빠졌다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주식, 뭐 예적금, 채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채권이겠죠. 채권, 뭐 내지는 외화. 외화도 똑같죠. 우리 한 1,250원에서 거의 뭐 1,400원, 뭐 1,500원 간다, 뭐 2,000원 간다. 거의 한 몇 프로죠? 거의 한 10%, 거의 한 10%잖아요. 10%까지 가는데 이 10%가 플러스가 되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걸렸습니까?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 특정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자산들의 수익률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를 수 있는 거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 똑같이 뭐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주식은 간접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사업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꼭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으시라. 먼저 이거부터 찾으시라.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오케이. 그렇게 난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주식을 하는 게 내가 목표한 기간, 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투자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주식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시라? 이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이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드렸습니다. 왜? 이것도 로직은 똑같아요. 자,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 주식이 채권이나 예적금이나 외화, 부동산 등등보다 나아서 주식을 선택을 했다면 이 주식도 똑같죠. 자, 그러면서 A 국가의 뭐 A 산업 내에 뭐 기업이라는 종목, 뭐 B 국가의 B 산업 내에 니은이라는 종목 땡땡땡. 이 중에서 뭘 고를 것이냐? 이 안에서 뭘 고를 것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게 있겠죠. 선진국에서 거기서 이제 성장 섹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안에서 기업이란 종목이 마진율이 한 3% 정도 나와. 자, B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도국입니다. 이머징이라고 하죠. 이머징 마켓에서 여기도 뭐 그냥 성장주라고 합시다. 근데 얘는 이제 기업은 마진율이 3%지만 얘는 마진율이 한 20% 나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뭘 골라야 되거든, 우리는 골라야 되거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인풋이 무한대라면 다 삽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가 기억을 선택을 할지, 니은을 선택할지, 디귿을 선택할지, 리을을 선택할지 땡땡땡 뭐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 점검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이것까지 제가 2번으로 꼭 이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전 점검의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꼭 주식이어야 되는 이유도 찾았고 꼭 이 주식이어야 돼. 그 주식이라는 자산 안에서 이 종목이라는 이유도 찾았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고? 마지막 세 번째. 금전적인 손익과 마음의 손익을 두 개를 따지시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표를 쳤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왜 얘기를 했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손익이다. 특히나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A 종목을 이때 샀습니다. 사자마자 물렸어요. 근데 난 대응도 못했어. 마이너스 50% 됐습니다. 마이너스 50% 됐다가 결국 이제 반등을 했어요. 결국 이제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을 칠한 이 기간이 총 예를 들어서 2년 존버해서 2년 동안 반토막 났다가 존버해서 원금에 빠져나왔어.
이 사람은 본전이다 아니다? 본전이 아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2년 동안 만약에 손절하고 다른 이건 이제 A 종목인데 B 종목을 사서 얘가 이만큼 갔으면 이거 A 종목을 손절하고 B 종목을 사서 B 종목이 더 갔으면 근데 이건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인 거고요. 이걸 떠나서 이것도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떠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요 기간 동안 요 2년이란 기간 동안 요 2년이란 기간 동안 받았던 나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주지? 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진짜 날도 좋고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예시를 드린 재작년 중국이 셧다운이 되면서 공장이 다 멈췄죠. 하늘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하늘이 정말 예쁜 봄, 가을에 남들 다 하하호 막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 혼자 골방에 썩어서 2년 동안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런 마음의 손익을 이런 마음의 손실이죠. 이때는 손실이죠. 마음의 손실을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거야.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익은 뭡니까? 금전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금전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건 계좌의 수익이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그냥 손실이겠죠. 마음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올라가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포모죠. 포모. 이제 나만 혹시 좀 뒤처지나?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포모. 나만 혹시 소외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좀 손실 봐도 돼. 하지만 난 지금 계좌의 손실 봐도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싫어. 남들의 유행을 못 따라간 건 난 못 견뎌.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반대로 그럼 마음의 손실은 뭐다? 이 물려있을 기간 동안 내가 내 멘탈이 온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은 오케이 나는 좀 덜 먹어도 돼. 내진 안 먹어도 돼. 남들이 다 하자는 거 오케이 나 안 해도 돼. 안 봐도 돼. 거들떠보지 않아도 돼. 대신 나는 물리는 건 죽어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3번 금전적인 손익이냐 마음의 손익이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이것까지도 점검을 하셔야 이게 여기까지가 사전 점검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이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부터 이제 심플하죠. 여기부터는 심플합니다. 맨 처음에 뭐 먼저 하시라? 수년금 먼저 파악을 하시라. 맨 처음에. 그리고 시총에서 차감을 하시라. 이건 무슨 의미다? 내가 치킨집을 인수를 했어. 치킨집을 2억 주고 인수했는데 마당 파보니까 마당에 5천만 원 깔려 있어요. 5천만 원 있어. 그러면 그건 나는 치킨집을 명목적으로는 2억으로 인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5천에 인수를 한 거죠. 마당 파보니까 5천만 원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수년금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시총에서 차감을 하신 게 그렇게 본 실질 시총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툴을 설정을 하시라. 툴 설정. 이게 무슨 의미죠? 뭘로 할지, PER로 할지, 아니면 BR로 할지, PSR로 할지, 아니면 EV EBITDA로 할지. 이 툴 먼저 설정을 하신 다음에 비교 구분별 밸류에이션 테이블 작성을 하시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시 케이스로 BO를 얘기를 했죠. 미용기기 하면서.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여기 이제 멀티플들 쭉 한번 멀티플들 밸류에이션들 쭉 넣어본 다음에 이 안에서 뭐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이게 바로 비올의 사례였죠. 좀 빨리 넘어갔었지만. 그래서 밸류에이션 파악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로 먼저 보는 거야.
숫자로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오케이, 얘가 제일 저평가네. 내지는 오케이, 얘가 제일 고평가네. 이런 거 먼저 숫자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로. 야, 하나부터 그냥 처음부터 막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론은 처음부터 종목 하나 A 처음부터 그냥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야. 다 같이 한번 한눈에 비교 먼저 해보고 우리 비교 사이트 가격 비교처럼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칩시다. 컴퓨터를 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애플 컴퓨터 막 많겠죠. 삼성 컴퓨터 처음부터 검색할 수 있어. 애플 컴퓨터 처음부터 검색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이 방법론은 뭐다? 일단은 가격 비교, 다나와에서 가격 비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다. 그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격 비교를 먼저 한 다음에 괜찮은 가격이 있네. 그렇게 해서 먼저 그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심도 있게 분석을 들어가도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게 바로 어떤 방법론이다? 탑다운 형식의 방법론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례가 이제 비올이었죠. 비올은 이제 좀 미리 지금 고백을 하자면 그때 이제 시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되게 후다다닥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 이 분석에 대한 로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7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활용법입니다. 지금부터 되게 좀 스킬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계산 이런 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워닝. 자, 중급자용이니까 초급자는 초급 내용 선행 먼저 해주시고, 초급 내용은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별도의 강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랑 플러스 제 별도의 텔레그램 개인 채널. 그거는 이제 무료인 거 다들 아시죠? 무료로 제가 좋은 정보들, 특히나 좋은 공부 자료들, 초양질의 공부 자료들을 정말 밤이고 낮이고 휴일이고 상관없이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보물 창고에서 여러분들이 보석이나 보물들을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권사 리포트 활용법입니다. 자, 리포트 활용법 별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별건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만 제가 좀 마인드업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리포트는 누가 쓰나요? AI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AI는 못 쓸 거예요. 컴퓨터가 쓰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쓰는 겁니다. 리포트의 작성 주체는 사람이다. 리포트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기업을 직접 분석을 하고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녹여내면서 궁금한 것들은 직접 그 회사의 담당자 찾아가고 IR팀 찾아가고, 내지는 예를 들어서 조선 회사야. 그러면 조선주 한번 조선의 도크 한번 구경 한번 가보고 탐방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은 지금 요즘 AI니 로봇이니 뜬다곤 하지만 그 AI나 로봇들은 그냥 겉핥기식의 그런 숫자들만은 어떻게 캐어날 수 있어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거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마 커버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기서는 좀 엣지가 날 겁니다. 자, 어쨌든 리포트의 작성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 알 수 있는 사람은 동포청년 도준이밖에 없다고.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진도준밖에 없어요. 동포청년밖에 없다고. 다시 인생 2회차이거나 아니면 타임리프를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이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리포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다 맞는 거 아닌가요? No. 아닙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시를 또 드릴 거예요. 어쨌든 리포트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리포트를 쓴 작성자조차도 실수를 했을 수가 있다고. 실수가 이제 뭐 실적 추정 이슈에 대해서나 아니면 스케줄에 대해서나 그런 거를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추정이 안 돼서 본인만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미스가 나오기 마련이야. 실수라기보다는 좀 미스라고 할게요. 미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미스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리포트 내용이 꼭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 버리세요. 자, 지금 시간부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리포트는 사람이 쓰는 거고 사람은 당연히 실수하기 마련이니 리포트 내용이 불변의 진리인 건 아니다. 자, 리포트 내용이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한 번 더. 리포트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자, 딱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활용법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리포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A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A면 B면 C가 돼서 그래서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까지 딱 도출.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TP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죠. 목표 주가를 그냥 약자로 표현한 겁니다. 목표 주가마저 여러분들 목표 주가마저 이것마저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을 끝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이 TP는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명제는 폐기를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 산업이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산업이 얼만큼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산업 중에 동사의 점유율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동사의 점유율이 이만큼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P 곱하기 Q 빼기 C 해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목표 주가는 이렇게 산정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논리가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애초에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가정했는데 성장을 안 한다면? 두 번째, 그 회사가 점유율이 몇 프로라고 했는데 점유율이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간다면? 세 번째, 점유율을 더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리스크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 TP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TP는 의미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그 명제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이제 뭐 사람은 동물이다.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 P는 Q다. 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우명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의 연장인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 리포트는 사람이 쓰는 거고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특히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목표 주가마저도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뭐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그 목표 주가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명제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내용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리포트에서 자 목표 주가가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가정의 가정을 다 해서 목표 주가 나왔어. 그 목표 주가는 모든 낙관이 들어맞았을 때, 때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깔고 가는 거야. 모든 낙관이 맞는 거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낙관의 가정이 물론 이제 진짜 50년 뒤에 100년 뒤의 미래를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한 1년에서 1, 2년 단위 정도, 연간 단위, 분기 내지 연간 단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이런 낙관들이 다 작용을 해서 TP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1년 안에. 자, 근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포트 내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낙관이 다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365일이 다 지나도 이 낙관이 워킹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난 이미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진절머리 나와서 그냥 팔고 나왔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손실이 너무 커서 난 그냥 그 주식 팔고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한 3달 뒤, 6달 뒤 내지는 3년 뒤, 6년 뒤에 그 낙관이 그제서야 맞게 됐어. 그제서야 목표 주가에 가게 됐어.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고.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목표 주가. 우리는 목표 주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특히나 리포트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아니면 내지는 밸류에이션 공부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리포트를 볼 때 목표 주가부터 일단 봅니다. 목표가부터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40,000원 돼 있어. 자, 지금 주가 10,000원인데 목표 주가 40,000원이네. 4배 갈 수 있네. 와, 지금 사야지.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목표 주가는 모든 낙관이 들어맞았을 때가 제시된 리포트인데 그 목표 주가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그냥 단순히 목표 주가가 아니다. 단순히 목표 주가만을 취하지 마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주장이랑 근거로 이루어진 논리인 것인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A, B, C 이것들이 각각 뭔지, 이 논리와 주장들이 각각 뭔지,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이 부분만 취해도 리포트는 한 120%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건 우리도 구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구하는 법, 절대가치평가법, 상대가치평가법.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강의 내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근거들, 이 논리들과 근거들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어. 이건 우리가 구하면 되거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면, 특히나 이 기관의 작성자가 아니라면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수치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습득할 수 없지만, 수취할 수 없지만 여기서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들. 물론 요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주장이랑 어떤 근거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루어진 논리인지, 이 논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똑같이
자, 이 회사가 뭐 지금 이 산업이 지금 뭐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어. 얼마나 성장을 할 것 같아. 성장 산업에 있어. 그 안에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점유율이 몇 프로야? 근데 점유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랑 이익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거를 현재 그거 이제 그건 이제 미래 실적이니까 그 미래 실적을 현재로 땡겨갔을 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이런 논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산업이 성장할 이 산업이 성장도 할 것 같아. 오케이. 이것도 나도 그럴 것 같고, 이 회사가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오케이. 이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질 것 같아. 내가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이 매출과 이익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라고 한 가정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건 나이브한 가정이야. 너무 낙관적이야. 난 여기서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겠어. 그렇게 했을 때 이 논리들과 본인만의 새로운 논리로 이 새로운 논리로 본인만의 TP를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겁니다. 어차피 산정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그럼 이제 이것들만, 이 컴포넌트들만 필요하다고. 이 컴포넌트들만. 이것들을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진짜 투자 공부인 거예요. 이 컴포넌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투자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논리인지 이걸 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자, 이것도 있습니다. 통계는 원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통계가 있으니 이 주장이 맞다. 애초에 그거는 틀린 말이야. 왜? 통계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쓰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이 맞음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가 이러이러하다. 이게 맞는 거지. 이런 통계가 있다. 봐라. 자,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맞다. 그건 틀리다. 애초에 통계란 거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용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장이랑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논리인지를만 파악하시면 된다. 특히 이제 주장이랑 근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통계 수치겠죠. 이것들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4번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봐라. 이 통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 맞다. 이 논리는 틀린 논리다. 틀린 말이다. 통계는 애초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주장이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통계들도 있더라. 이 얘기가 맞다. 오케이. 자, 그럼 5번째. 자, 리포트 작성자. 애널리스트겠죠. 되게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똑같은 월급쟁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야, 애널리스트들 너희 왜 매도 의견 안 내? 자, 근데 월급쟁이인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월급쟁이 여러분들, 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도 의견을 낸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진 않아요. 어차피 그냥 똑같은 의견일 뿐이야. 더 주진 않아요. 회사에서 돈을 더 주지 않아. 근데 매도 의견을 내면 피곤해져요. 왜? 일단은 그 그쪽 이제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대해서 셀 리포트를 내면 그럼 A 회사에서 엄청 화를 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화를 내면서 항의합니다. 왜 그렇게 쓰냐고. 그거 다 틀린 얘기라고. 일단 IR팀의 그쪽 회사 A 회사에 한번 시달리고요.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시달립니다. 왜? 애널리스트들한테는 그 이제 메일이나 그 전화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탄이 나와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폭탄이 들어와. 이런 것들 다 감수를 해야 돼. 월급은 더 주지, 돈 더 안 주면서 리스크는 다 져야 돼.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매도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매도 의견 냈잖아요. 어느 리서치 센터의 어느 애널리스트는 출입 금지, 탐방 금지 이런 것들도 황당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불과 10년도 안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 이런 사례도 있다고. 이런 본인이 굳이 지지도 않을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셀 리포트를 낼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당장의 고과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하는 순간 지금 상무님, 전무님 다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매도 의견. 그러니까 나쁜 의견 없네요. 아니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함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뭐다? 값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겠죠. 의 도출 과정이랑 결과. 그것만 우리는 취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포트가 지금 이 리포트가 이 애널리스트가 이 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파악을 하는 거. 그래서 각 포인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래서 TP 이 컴포넌트들만 우리는 취해도 그를 취해서 이거를 우리만의 밸류에이션으로 녹여내도 이 리포트는 이미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리포트다. 그리고 이 우리만의 밸류에이션을 즉 우리만의 TP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가르쳐 드렸다. 오케이.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글자들이 되게 좀 작을 겁니다만 그냥 말로 설명할 거고요.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 다룬 내용들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검색을 하셔서 내용 보셔도 되고요.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이거 조금 안 보이지만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한 FS 리서치라는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예요. 작년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이 FS 리서치만 현대로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한 10월인가 11월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대로템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말이 안 된다. 너무 싸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풀어낸 겁니다. 제가 그걸 중요한 내용들만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때 자 보시면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에요. 제 이 부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자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현대로템에 대해서 대당 프라이스, 대당 K2의 가격을 대당 207억으로 가정을 했어. 근데 이건 맞는 가정 같아. 근데 그래 이제 대당 그런 코스트 이거는 이제 가격. 그럼 한 대 만들 때 드는 비용, 코스트. 비용은 대략 이제 자율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해외에서 발주 나오는 것들이 되게 좀 선진화된 그런 탱크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 대당 만드는데 한 110억 정도 든다. 그럼 이거 빼면 대충 얼마인가요? 이거 두 개 빼면 대당 마진은 한 1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나오더라. 근데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말도 안 되게 엄청 튀었었죠.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고 정상화를 가정을 한다면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한 마이너스 10% 정도? 그때 환율이 1,400원이었으니까 다시 1,200원대, 1,250원대 레벨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여기서 마진 한 10% 까면 한 대략 한 75에서 80억 정도의 마진이 남더라. 한 대 팔면. 근데 2025년까지 180대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이거는 계약된 거예요. 공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이미 10대가 나갔어. 그러면 2023년 올해부터 2023, 2024, 2025 3년간 총 170대 나가야 되니까 연간 55대 한 55대쯤 나갑니다. 오케이? 자,
75억 곱하기 55억이면 4천억 정도 이익이 남는 거네. 환율까지 다 감안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대로템에서 갖고 있는 이제 별도의 이제 한 연간 1,000억 정도, 연간 1,000억 정도 이제 붙는 이제 그런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거까지 합치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여기서 연간 5천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네. 이익이에요, 매출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자, 이건 이제 가정이야. 이건 뭐 가정일 거예요. 자, K2가 전체 계약이 980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중에 확정 지은 거, 계약서에 사인한 거, 그건 이제 180대라고. 그럼 나머지 800대가 나오면 붙는 족족, 이게 애드업이 되면 될수록 더 밸류는 높아진다고. 근데 난 여기 모르겠어. 나 이거 안 나올 거라 가정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없는 셈이라고 치죠. 이건 그냥 없는 거라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108 이것만 해도 이건 없다고 치고 나머지 800대는 없다고 치고 연간 55대만 해도 연간 이 정도만 해도 연간 5천억이라고. 이게 없어도 5천억이라고. 근데 지금 현대로템의 시총이 얼마라고? 지금 현대로템의 시총이 3조. 그러면 5천억 곱하기 5천억에 3조면 멀티플이 6배밖에 안 되더라. 방산 섹터가 지금 어떻죠? 방산 섹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익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잖아요. 그런 성장 산업에서 멀티플이 6배라고? 싸다는 거야. 싸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목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리 흐름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제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이 논리 흐름대로 그렇게 봤을 때 현대로템이 일단 확정적으로는 연간 5천억 정도는 버네. 자, 그럼 앞으로 얘네는 없다고 쳐도 연간 5천억만 버는 현대로템의 기준으로 지금 시총이 3조니까 멀티플이 6배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현대로템이 그냥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비싸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싸네, 이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린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만 얘기를 하자고.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안 보입니다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유안타 증권에서 연간 전망. 유안타 증권에서 화학이고요.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정유화학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석유화학. 이제 사실 정유화학이죠. 정유랑 화학이랑 다른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공통된 수요 의견에 대해서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는 공통적으로 이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근데 상반된 공급 의견에 대해서는 상반돼. 유안타는 화학 섹터에 대해 지금 화학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 유안타 증권에서는 설비 속도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으니까 슈퍼사이클 온다. 반대로 삼성증권은요. 얘는 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삼성증권은 그래도 어쨌든 절대 설비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다. 물론 작년 YOY 대비해서는 조금 깎였지만 그래도 설비의 레벨 자체는 계속 설비가 되는 레벨 자체는 높기 때문에 화학은 보면 안 된다.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 두 회사의 논리가 다른 거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취할까?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취할까?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 한국투자증권에서 10월 5일 날 나온 자동차 섹터 리포트거든요. 근데 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겉보기엔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자,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10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노사 분기 없이 지나간 9월이니까 그래서 공급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자, 2분기 생산 차질 요인들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공급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외 수요 호조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끝나면 아주 아름다운 보고서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너무 좋다. 근데 우리 하나씩 반박을 해볼까? 자, 노사 분규 없이 지나간 9월. 그럼 만약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낙관. 세 개의 낙관에 대한 가정이 다 들어맞아서 작년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야. 그러면 이 낙관의 팩터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노사 분규를 갑자기 해버리면, 아니면 생산 차질 요인들이 갑자기 생기면, 해외 수요가 꺾이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월이었죠. 10월 당시 자동차가 좋았던 거는 낙관을 가정한 것들이 모두 다 들어맞았으니까 좋았던 거였다면, 그러면 낙관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낙관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나빠질 수 있겠네? 잠깐만, 연말에는 노사 분규 시즌인데? 지금 생산 차질 요인들 좀 완화. 지금 반도체 아직도 쇼티지인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수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좋은 리포트도 마냥 좋게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때 이 리포트 나오고 해석을 이렇게 똑같이 해석 달아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당분간 자동차 섹터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 10월 당시 자동차 섹터는 모든 우주의 기운을 다 끌어와서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삑사리가 나버려도, 삐끗해버려도 바로 TP는 까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바로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 더. 자, 하나 솔루션입니다. 태양광. 하나 솔루션. 자, 태양광 모듈 쪽. 이제 P랑 Q 모두 증가하는 거면 이건 제가 어디서 얘기한다고? 이거는 트라스.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제가 HS 코드까지 올려드렸죠. 태양광 모듈에 대한 HS 코드를 올려드렸는데 트라스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 3분기 어닝 서프리 나왔다. 오케이. 자, 수출 데이터로 확인했어. P, Q 모두 신고가야. 프라이스, 퀀터티 모두 신고가. 가격이랑 매출량 다 신고가야. 그럼 이제 올라가고 있어.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까? 아니면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할까? 둘 중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다 좋은 얘기겠지만, 자,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자, 2022년 영업이익 10억, 100억, 1000억, 1조 1300억. 순이익 한 670억. 근데 2023년 669억. 뭐야? 야, 좋다며. 왜 역성장 추정한 거야? 역성장한다고. 여기서 마이너스 성장한다고요. 이렇게 좋다면서 근데 역성장한다고.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지금 계속 신고가 가고 있던 데이터가 이제 다시 평균 회귀할 거다.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당시에 배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맞았어요. 왜? 항상 주식이든 그냥 어떤 데이터든 간에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태양광 모듈 쪽에 P랑 Q가 이랬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하우스는 2023년 역성장을 추정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태양광 이제 보지 맙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수익 안 내도 됩니다. 아예 그냥 태양광 섹터를 덮어버립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진짜 리포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리포트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야, 왜 주가 상승이랑 주가가 오를 때 왜 계속 목표 주가 올리고 하락할 때 왜 계속 목표 주가 내려? 왜 상승이랑 하락에 맞춰서 목표 주가가 바뀌어? 그건요, 목표 주가가 현재가랑 주가 사이 괴리가 발생하면요, 금감원에서 그 해당 리서치 센터를 제재를 합니다. 한번 태클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왜 올리는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이 목표 주가가 진짜 지금 이익이 높아져서 아니면 멀티플이 상향이 돼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바꾼 건지.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뭐 증권사 알바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오해를 풀어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호재나 악재가 있는데 목표 주가 변동이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작성자, 애널리스트죠. 기본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이게 포인트예요. 수치화가 가능한 호재나 악재만을 숫자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나온 뉴스가 막연히 어떤 뉴스가 나왔어. 그럼 주가가 당장 뭐 오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뉴스가 사실로 판명이 되고 그게 어떤 숫자적으로 풀어냈을 때 어떻게 됐을지 그렇게 숫자가 확인 전까지는 리포트를 통해서 공식적인 목표 주가 변동은 없습니다. 아셨죠? 애널리스트도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발간한 기관에서 물량 던진다? 이것도 가장 큰 오해인데요. 리포트 발간 주체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안에 있는 리서치 센터예요. 그리고 매도의 주체는요, 운용사입니다. 펀드 회사. 둘이 달라요. 그리고 이 운용사들이 증권사에다가 야, 우리 좀 창구에다 야, 우리 거 좀 팔아줘야. 근데 얘네랑 이 창구 애들이랑 리서치 센터랑 또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리포트 발간한 기관에서 물량 던지는 거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엄연히 다른 아이들입니다. 아셨죠? 자, 팁 빠르게 가릴게요. 시간 벌써 이렇게. 자, 당일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주가 반응한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해당 종목을 둘러싼 수급 환경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좋은 사유에서 비롯된 목표 주가 상향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기계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상향이 된 건지, 그리고 아니면 아예 뉴페이스 새로운 기관에서 나오는 새로운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환호가 특히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8시 30분에 오늘도 좋은 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